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지는 꿀잠 문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편안히 눈을 감고 지식과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휴식을 취해보세요. 책 속 이야기, 역사 속 사건, 그리고 삶 속 소소한 이야기까지 꿀잠 문고가 여러분의 밤을 부드럽게 채워드립니다. 처음으로 얘기할 건 단군 신화 그리고 고조선의 시적이야. 고조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단군 왕검이야. 보통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많이들 알고 있지. 근데 이 숫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해에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훨씬 상징적인 기준에 가까워. 이 연도가 처음 등장하는 기록은 삼국유사인데 이 책은 단군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시대보다 훨씬 뒤에 쓰인 책이야.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이 남긴 연대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오래된 전승을 정리하면서 붙인 기준점인 셈이지. 이 책을 쓴 이련도 사실 이 연대가 완전히 정확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아. 단군의 건국 시점을 중국 요임금 제위 시기와 연결해 설명하면서 연호를 따져보면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두고 있어. 이건 단군 이야기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이 연대가 엄밀한 연표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전해진 이야기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기원전 2333년이라는 숫자는 달력에 찍는 정확한 날짜라기보다는 고조선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이다 라는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에 가까워. 문자 기록이 거의 없던 시기의 기억이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하나의 연도로 압축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런 점을 알고 나면 이 연도를 그대로 믿느냐 아니냐보다 왜 이런 숫자가 필요했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더 중요해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 역시 비슷해. 환웅이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려 할 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는 설정은 그냥 기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해. 곰은 농경에 익숙한 토착 세령, 호랑이는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집단을 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물론 이 해석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신화가 집단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야. 곰과 호랑이에게 주어진 시험,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으라는 조건도 단순한 인내 시험이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의 전환을 상징하는 장치로 보이기도 해. 이동 생활을 하던 집단에게는 버티기 어려운 조건이고 한 곳에 머물며 생활하던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환경일 수도 있거든. 결국 곰만 사람이 되었다는 설정은 당시 사회에서 어떤 생활 방식이 중심이 되었는지를 은근히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어. 단군 신화에서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그려져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렸다는 설정도 함께 따라오지. 이 장면을 그대로 보면 신화적인 분위기가 강하지만 이 역시 여러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어. 특히 환웅을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가져온 집단의 상징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많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고대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을 표현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기존 사회와는 다른 기술, 제사 방식, 권위 구조를 가진 집단이 들어왔을 때 이를 설명하는 가장 직관적인 언어가 바로 하늘일 수도 있어. 환웅이 내려와 곧바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다는 설정도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지배와 통합을 시도한 존재였다는 인상을 줘. 풍백, 우사, 운사 같은 존재들도 그냥 자연현상의 신으로 보기보다는 제사나 농경과 관련된 역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해. 바람과 비, 구름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니까. 이런 설정은 환웅 집단이 농경 중심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체계와 권위를 갖췄다는 걸 암시하는 장치일 수도 있어. 환웅이 법과 규범을 세우고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부분도 중요해. 이건 단순한 부족 단위의 생활을 넘어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진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히기도 해. 다시 말해, 환웅은 개인이라기보다는 질서의 시작을 상징하는 존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환웅 이야기는 단군 신화에서 가장 신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고조선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와 생활체계를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 신화라는 형식을 빌렸을 뿐 그 안에는 아주 현실적인 사회 변화의 기억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다음은 고조선은 기록이 사라진 아주 긴 시간에 대해서야. 단군 신화가 끝난 뒤부터 다시 고조선이 기록 속에 또렷하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
이 구간은 대략 기원전 23세기 무렵으로 전해지는 단군 이야기 이후부터 기원전 4세기쯤 중국 기록에 고조선이 등장하기 전까지야. 계산해보면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인데 이 사이에 어떤 왕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거의 전해지지 않아.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드문 일이 아니야. 문자 기록이 널리 쓰이지 않던 시기에는 사회의 변화나 사건이 문서로 남기보다는 이야기나 제사의 형태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 특히 국가체제가 아직 완전히 굽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개인 왕의 이름보다 공동체 전체의 기억이 더 중요했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이 시기를 아무 일도 없던 공백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고조선 사회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던 긴 과정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많아. 농경이 확대되고 청동기 문화가 자리 잡고 지역 간의 관계가 조금씩 정리되던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럼 고조선이 자리를 잡아가던 과정을 얘기해 볼게. 이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고조선 사회의 바탕을 이루던 건 청동기 문화였을 가능성이 커.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이나 탁자식 고인돌 같은 것들이 자주 언급돼. 이런 유물들은 단순한 생활도구라기보다는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에 가까워 보여. 청동은 제작 과정도 복잡했고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거든. 이건 사회 안에 이미 위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해. 특히 무기 형태의 청동기가 많이 발견된다는 점은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을 가능성을 높여줘. 고인돌 역시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안에 지시하고 조직할 수 있는 주체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지. 누군가는 이런 무덤에 묻힐 만큼 특별한 존재였고 누군가는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야. 다만 이 시기의 고조선을 후대 왕조처럼 명확한 국가로 보기는 조심스러워. 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 구조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 지역마다 중심이 되는 집단이 있었고 이들이 각자의 영역을 기반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사회였을 거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은 완성된 국가라기보다는 국가로 가는 길 위에 있던 사회에 가까워 보여. 이런 구조는 평상시엔 유지될 수 있어도 외부 압력이나 내부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지.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비교적 또렷하게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해. 대략 기원전 4세기 무렵이고 이때부터는 신화나 전승이 아니라 다른 나라 문헌 속에서 고조선을 언급하는 흔적이 나타나. 물론 고조선이 직접 남긴 기록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 쪽 기록이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고, 기록 속 고조선은 이미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인식돼 주변 국가들이 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로 등장하는 거지. 이후 연나라와의 충돌, 기원전 4세기 후반쯤 추정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고조선이 본격적으로 외부 국가와 군사적 긴장 속에 들어갔다는 신호야. 연나라 장수 진계의 공격, 사방 2000리 같은 표현도 나오지만 숫자 자체는 과장일 수 있어도 고조선이 크게 흔들릴 정도의 충돌이었다는 분위기는 남아. 그러면서 중심지 이동설 같은 해석도 이어져 외부 압력으로 활동 범위가 조정되고 무게중심이 한반도 북부 쪽으로 옮겨갔다는 흐름 말이야. 그 다음으로 중국이 진나라 통일, 기원전 221년 하면서 유민 이동이 커지고 고조선도 영향을 받아. 유민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라 기술과 방식까지 가져왔을 수 있고 철기 요소도 점진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 이 시기 고조선 왕으로 기록에 등장하는 준왕은 정보가 적지만 쫓겨났다는 결과가 강하게 남아있고 그 자체가 당시 정치 구조가 불안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 그리고 위만이 등장하지. 연나라 계통 출신으로 1000명 정도를 이끌고 들어왔다고도 하고 완전한 외부인인지 고조선계인지 논쟁도 있지만 분명한 건 단순 난민이 아니라는 점이야. 준왕에게 신임을 받아 서쪽 변방을 맡았다는 건 위만이 군사력과 정치 감각을 갖췄다는 뜻이고 동시에 고조선 체제가 외부 세력이 내부 권력 구조로 들어올 만큼 느슨했음을 보여주지. 결국 기원전 194년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아 위만조선이 시작되는데 국호를 바꾸지 않고 법과 관습을 유지했다는 점이 중요해. 새 나라를 세운다기보다는 기존 조선을 이어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거든. 위만조선은 점차 교역과 중개무역의 힘으로 성장하고 우거시대 전성기를 맞지만 전한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기원전 109년 전쟁이 시작돼. 전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고 왕검성을 중심으로 버틴 흔적도 보이지만 길어질수록 약점은 군사력이 아니라 내부 결속에서 드러나. 대신과 장수들이 한나라로 돌아서고
느슨한 연합구조가 장기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된 거지. 결국 우거왕은 전쟁 도중 살해되었다고 전해지고 기원전 108년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위만조선은 멸망해. 근데 이 멸망을 그냥 강대국에게 정복당했다로만 보면 반쪽이야. 외부 압박이 계기였던 건 맞지만 붕괴는 내부에서 먼저 일어난 것처럼 보이거든. 그래도 나라라는 틀이 무너졌다고 해서 사람들과 경험이 한꺼번에 사라진 건 아니야. 고조선은 오랜 시간 국가란 무엇인가를 실험해온 사회였고, 단군 신화는 서로 다른 집단을 묶기 위한 기억이었고, 위만조선의 경험은 현실 정치와 외부 세계의 압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지. 그래서 고조선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같은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왔는가? 권력과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같은 질문 말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확실한 답을 주기보다는 조용히 생각이 흘러가게 두는 이야기였지. 연도가 조금 흐릿해도 괜찮고 사실과 추측이 섞여 있어도 괜찮아. 역사는 원래 그렇게 잠들기 직전에 떠올리기엔 딱 좋은 이야기니까. 이제 굳이 더 생각하지 않아도 돼. 몸에 힘 풀고 숨 천천히 쉬면서 오늘 하루를 내려놓으면 돼. 지금 이 순간만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해. 오늘도 꿀잠 문구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좋은 꿈 꾸고 편안한 밤 보내.